사람들은 항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습니다. 소중한 땀의 결정체가 된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홀로 달려왔던 그 길 위에 이제는 함께 뛰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1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닌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축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끝없는 투혼과 간절한 바람을 지금부터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나와 당신이 마주잡은 이 두 손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곳 충청남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시작이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불태울,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과 시선이 모아질 즐거운 축제의 무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는 값진 순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국민TV가 공동 기획한 죽은 언론 되살리기 대토론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가짜 여론 선도하는 주류 신문과 연합뉴스입니다. 신문이 사양산업이고 또 구독 지수가 과거에 비해서 50% 이상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 설정이라든가 프레임 짜기 등을 통해서 여론을 주도한다는 면에서는 주류신문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신문에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조중동이 한국 사회에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면서 이를 통한 자신들과 결탁된 지배계층의 이득이나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지면을 사유하였다는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국고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합뉴스는 일반 언론사의 기사를 공급하는 뉴스 도매상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모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사장이신 고승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승우 이사장님은 연합뉴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통신에서 기자 생활하다가 80년에 이 신군위에서 해직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후에 한겨레 신문에서 필봉을 날리셨고요. 네, 네. 그다음에 각종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성공회대 신방과의 김서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세월호 특조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언론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취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디어 비평 전문지죠.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에 근무하는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제작진들이 아주 날선 비판을 좀 해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있는데. 아, 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주제가 가짜 여론 선도하는 주류신문과 연합뉴스인데요. 김 교수님, 우리가 흔히 언론을 가리켜서 사회적 공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공기가 가짜 여론 주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흉기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이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여론을 호도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론을 호도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의뢰 이제 우리가 의제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의제를 선도해서 사회의 관심사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네. 최근에 총선이 있을 때 우리 유난히 북한 관련 보도를 많이 봤다 이런 많이 말을 봤죠.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꾸만 심어줌으로써 특정 정파들에게 유리한 투표행위가 나오게 하자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사드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드 문제는 사실 이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어떤 국제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꾸만 전자파 문제로 끌고 가죠. 지역적인 문제. 예, 그래, 지역적인 문제. 물론, 전자파라고 하는 거는 성주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성주 국민들도 충분히 그것을 이제 각성했다시피 한반도 운명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만 특정한 문제로 몰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의 왜곡 문제입니다. 네. 사실의 왜곡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제가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세월호와 관련해서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하고 조사관들이, 필요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외국 사례를 알기 위해서 외국 출장을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비즈니스석을 타는데 비용 얼마인데 조사관들까지 비즈니스석을 타냐 이러면서 보도를 했어요. 결국은 조선일보가 나중에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정정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을 사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어떤 특정한 비판적 견해를 자꾸만 확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즘에 이제 사회를 자꾸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특정한 진영의 의견인 것처럼 그걸 매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편가르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진영 논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북몰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심지어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주 국민들을 자꾸만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했다고 하면서 종북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한다면 작년에 민중대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 민중대회 때 다들 아다시피 백남기라는 농민이 쓰러져갖고 물대포 맞아 쓰러져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죠. 네. 근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언론이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민중대회가 일어난 이유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갖다가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또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반대 여론들이 모여 결집되어 그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 본 말을 전도시켜서 사안을 잘못 왜곡해서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본말이 전도된 그런 보도들이 참 많죠. 오늘 다룰 내용을 사실은 잘 요약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류 신문들, 연합뉴스 다루기 전에 주류 신문들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데 주류 신문들의 해묵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나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상근 기자. 네. 요즘에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가 되는 걸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는 사드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김서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쌓아왔던 그 주류 신문들의 노하우가 이번에도 사드 보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드에 관련된 사실들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중을 판단하는 건 언론이지만 이 주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드 관련된 정보 그리고 성주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총합을 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서 또 거기서 이제 왜곡 보도를 결국은 이제 본질과 맥락을 왜곡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좀 선택이고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 세력
보도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15일에 김한곤 성주 군수로 인터뷰를 해서 이 외부 세력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황교안 총리가 성주로 내려가서 계란과 그 물병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 이제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 외부 세력에 의한 선동이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요. 나중에 연합뉴스 얘기도 하겠지만, 연합뉴스가 또 그 성주군 사드 배치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인터뷰를 해서 그런 외부 세력의 좀 선동으로 몰아가는 그런 보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주요 언론에서 그 보도를 또 인용해 가면서 또 그렇게 본질을 또 왜곡하고, 그것을 또 뭐 정권이나 아니면 사정기관, 경찰, 검찰이 받아서 이 외부 세력을 엄단하겠다, 뭐 이런 패턴이 뭐 과거에도 뭐 세월호 때도 그랬고 광우병 촛불 집회 때도 그랬고 계속 반복이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취사 선택의 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통합진보당 윤금순 전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성주에서 참외농사를 20년 넘게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화면에서 포착이 되니까 이 통합진보당 세력이 마치 성주에 잠입을 해서 이 그 총리에게 물병과 계란을 던지는 사태를 초래를 했다. 좀 그런 취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선택을 해서 그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민중연합당 손솔 공동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성주에서 포착이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정작 손솔 대표는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었다라는 또 주장이 또 나왔었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보도가 나가버리면 뭐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결국에는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그건 안 봅니다. 네, 그렇죠.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이제 안 보게 되고, 또 만약에 일면 보도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정정 보도는 뭐 다른 면, 2, 3면이나 뭐 부고면 같은 데 이렇게 작게 들어가거나 하여튼 그런 식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고승우 사장님. 그 외부 세력은 말이죠. 성주 군민만 내부 세력이고 그 밖의 사람들은 다 외부 세력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내부 세력이라고 보는데 저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와 우리 또 전체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번에 지금 정부와 언론이 일단 프레임을 정해서 이 성주의 문제로만 왜곡시켜버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역시 그 연합뉴스가 이제 부적절한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KBS 그 기자협회가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KBS 지역 총국 기자협회에서 성명을 통해서 지난 20일 날 했었는데요. 뭐라 했냐면, 연합뉴스가 그 성주 시위현장의 외부 인사 개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KBS 이 데스크층에 수차례 보고를 했지만, KBS 데스크층에서는 이를 외부 세력으로 몰아간 연합뉴스 보도를 계속적으로 따라하려 해서 그렇게 강요를 했다라는 것을 KBS 기자협회 구조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왜곡한 사례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사례는 뭐냐면, 이 사드와 US 문제인데, 우리 언론들이 그 괌 사드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합뉴스도 보면은 거기에 그 기준치의 전자파에 그 기준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의 0.007%밖에 안 돼서 아주 안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 현장에서 그 미군 관계자가 불러준 대로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뭐 사드는 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완전히 대북용이고 그렇게 받아쓰기 한 거죠, 받아쓰기.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뉴스위스가 바로 그날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해봤는데 그걸 간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영통신사의 기사를 사형통신사가 비판했군요.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자인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격 시험을 11차례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밝힌 것은 없다. 이렇게 일단 그쪽에서 제목만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 사실을 받는. 두 번째는 레이더의 이 방향 전환이 어렵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을 지금 이제, 이른바 성주에 배치하는 사드는 대북률이 다르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미사일 기지를 이제 탐지한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일단 방향 전환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자파 측정에서 0.007%밖에 없다 하는데, 사실은
레이더의 출력이 얼마였느냐. 그것부터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뉴스에 표현하는데 또 하나 뭐냐면 레이더의 안전거리도 보면은 많이 논란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현장에서 조사를 부는 것만 얘기를 그대로 보도했다. 기자들은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한 거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또한 사전 지시라든지 그다음에 네. 현장에 가서 일단은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만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가 두 건에서 중대한 미스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연합뉴스가 뉴스를 각 언론사에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연합뉴스가 그렇게 그런 뉴스를 전부 다 제공을 했으니까 다른 언론은 그렇게 또 받아쓰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 교수님, 사실은 이 사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세월호 참사 사건 때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기레기라는. 네. 기가 막히죠. 네. 정말 창피한 일이죠. 네.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오버가 심했느냐는 정말 예를 들려면 수없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오늘은 주류신문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방송에 있었던 전원구조 오버 같은 경우죠.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KBS는 다른 방송사들이 다 오버가 였으라고 정정하는 순간에 이거 보도를 내보냈어요. 또 MBC는 현장에 있던 목포 MBC 기자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묵살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푸는 것이 세월호 특조의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 총력구조 뭐 이런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보도도 이런 식입니다. 해군 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등 726명 전후 투입. 대단히 많은 총력 정말 구조가 네. 이루어지는 거죠. 함정은 261척이고 항공기는 35대 등이 동원됐다. 아니, 그러면 비행기들이 하늘을 예, 뒤덮는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정도면. 그런 장면도 보인 적이 보입니다, 없거든요, 사실은. 그게. 예. 근데 네. 실제로 구조를 위해서 들어간 사람은 잠수사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정말 기자들이 판단을 못했을까? 아니면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한 것일까? 받아 쓴 거죠, 그냥? 예, 받아 썼다고 저는 받아 쓴 봅니다. 건데, 기자는 현장에 가서 보고 취재하는 거잖아요. 안 본 그러니까요. 거죠. 봤더라도 그냥 그렇게 그래서 썼는지. 언론이 정말 사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는지 또는 자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또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아마 기억하실 건데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병헌이 사망했다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 계속 유병헌이 어딨는가 뭐 이러면서 네네. 관련 보도가 막 연일 나갔지 않습니까? 숨바꼭질. 예. 네. 사실은 그 동안에 세월호 그 참사에서의 구조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나가야 됩니까, 언론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걸로 대체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례적으로 인천지검이 네. 유병헌 그 수사와 관련해서 매일 브리핑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거를 언론이 받은 거죠. 받았었죠. 그런데 결국 7월 22일 날 사망 발표를 합니다. 6월 12일 날 죽은 것은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요. 한 달간 정말 몰랐을까에 대한 의혹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월 22일 날 발표를 합니다. 사망 발표를.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본다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7월 21일 날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정말 대서특필될 만큼 큰 사건이죠. 그런데 유병헌 사망 사실에 묻혀버리죠. 또 7월 22일 당일은 뭐냐면 의료민영화법에 관해서 그렇게 논란이 됐던 의료민영화법이 네네. 그 규칙인데요. 그것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그게 대서특필돼야 될 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병헌과 관련된 보도가 사실 다른 중요한 의제들을 덮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랬을까? 정말 유병헌이 문제가 있는데 보도한 걸까? 유병헌 씨가 사망하고 유대균 씨가 잡혀서 수사와 관련된 보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유병헌과 유대균 씨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추후 보도가 있는가? 없잖아요. 야, 정말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유병헌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사들이 다 덮어졌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제 선도 기능을 통해서 의제를 한쪽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상근 기자, 네. 이와 관련해서도 또 한 사례를 들 수가 있죠. 네, 왜곡 보도나 이런 의제 관련된 네네. 말씀 말고 저는 편파 보도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만 말씀을 네네네.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3년 9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보도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당시 검찰이 그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치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조선일보가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보도를 내므로써 결국 이제 정권의 좀 알터니 같았던 좀 세월호 수사가 이렇게 무마가 되는 좀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는데, 사실 뭐 최 전 총장이 뭐 혼외 자식이 있든 없든 뭐 그게 뭐 어떻게 뭐 큰 엄청난 중범죄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근데 반면에 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좀 뒤흔들 엄청난 중범죄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세월호가 아니라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관련해서는 이거를 일면 보도를 하든지 좀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반면에 최동욱 검찰총장 관련된 그 혼외 자식 보도는 일면에 대서특필을 하고 결국은 이제 최 총장이 낙마하는 좀 그런 사태까지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조선일보는 당시에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도를 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뭐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고위공직자들이 뭐 더 많이 달라붙은 엄청난 좀 중범죄 혐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게 그분이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최근에 또 이제 뭐 성매매 동영상이 파문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도 조선일보는 뭐 일면에 물론 이제 전혀 올리지는 않았었고 뭐 단신 처리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동욱 그 혼외 자식 그 사건이 꼭 보도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경중을 따져봤을 때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때 뭐 그 보도해가지고 공을 세웠죠. 네. 그때 이 보도를 주도를 한 분이 강효상 당시 네, 네. 조선일보 편집국장인데, 참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는 보도가 이뿐만은 아닐 텐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마다 수많은 왜곡 편파 보도로 여론을 호도해왔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은 지난 총선 이후에 주류 언론에서 청와대를 아주 심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먼저 고승우 이사장님께서 저는 상당히 참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네. 이 문제는 역시 이제 언론 권력이 네. 내년도 대선을 의식해서 이른바 현 정권,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일단은 기회를 받았다. 이 내임덕에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긋기, 네. 현재 권력과 일단 지금 언론 권력이라고 하는 조중동 등 종편 등이 일단 청와대와 선긋기를 함으로써 차기 새 권력을 창출하는 데 또한 기여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언론이 권력이다. 그러면은 정치와 언론이 어떤 권한 복합 현상에서 주고받기인데, 역시 거기에서 역시 이걸 보면은 이 보수 수구 언론들이 이 차기 대선에서도 자기 일정 역할을 함으로써 일단은 이 권력을 누리겠다.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구 이사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 교수님. 예. 대선을 의식해서 그렇다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저는 네. 뭐 그것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더 깊게 들어가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저는 2009년 미디어 관련법 개학 그 사건이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실 네네네. 겁니다. 저는 그게 일종의 지배계층을 공고하게 한 사회 전체 전략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형상으로는 이제 친정치 권력적인 그런 언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종편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송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친자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우호적인 그런 여론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형에 볼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기득권 집단에서 볼 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따라서 만약에 지금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계속 가면 내년 대선에서 다시 친기득권 정권을 창출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있고 거기 그 공고화된 지배계층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언론들이 조금씩 말하자면 내부 단속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정상근 기자. 네. 저는 뭐 그 부분에 좀 더해서 그래도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뭐 정윤회 국정 개입 논란 그때도 그랬고 뭐 십상시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랬고 대체로 그 조중동이 이게 주류 언론이라는 곳에서 공격하는 대체적인 이유는 그 인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좀 직격탄을 좀 날린다. 좀 그게 좀 인사 문제고 뭐 이전에 총선 전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새누리당 공천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때도 이제 그때도 이제 뭐 대통령과 뭐 비박을 적당히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왔던 것 같은데 이게 인사 실패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비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대중들은 대통령이 잘하려고 해도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안 도와주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 이번 우병우 관련해서도 동아일보 19일 사설을 보면 뭐 우병우를 교체를 하라 안 하면 부담은 대통령에게 간다. 라고 하든지 뭐 같은 날 조선일보에서는 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은 덮어지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드러날 것이다. 좀 이런 그러니까 비판보다는 어느 정도 좀 고언이나 충고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시겠지만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에는 이런 인사 실패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비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조롱까지 계속 가해지기도 했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그 두 분 선생님께서 하셨던 좀 대선 이후를 좀 생각을 하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그래도 다리 하나 정도는 걸치고 있지 않는가. 네. 저는 말이죠. 네. 조중동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언론이 이 정부의 인사 실패라든가 이런 걸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그랬던 언론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 의식해서 그런다면 새로운 권력 창출에 자기들도 기여를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언론이 그때 권력이 세워졌을 때 과연 또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권력은 그 언론의 신세진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코 건강한 긴장관계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이전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만큼 지독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모두가 여권도 완전히 그 대통령만 쳐다보고 총선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그 의중이라든지 그 의사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이랬는데 총선에 의해서 그건 철저히 깨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재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한 1년 반 남았습니다만 네네. 일단 이 권력 구도로 봤을 때 힘의 중심에서 멀었다는 것이죠. 제왕적 대통령상은 완전히 지금 거세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현재 이 수구 보수 언론들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박근혜는 이제 가는 세력, 기군 세력이고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세력이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청와대 앞으로의 영향력은 여소야대 국면, 또 특히 새누리당에서도 결국 지금 친박들이 결국 붕괴되는 그런 과정인 상태에서 청와대는 더 이상의 실제적인 권력은 아니다. 그래서 버리는 카드로 이렇게 보는 그 수언론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씁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를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박정희 정권 때는 그래도 탄압받는 언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때는 정권에 적극적인 협조하는 언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에는 권력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언론 권력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이 이렇게 권력화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 교수님? 전두환 정권 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어떻든 정치 권력이 우위에 있었던 건 맞죠. 네네. 근데 민주화라고 하는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언론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언론의 정도를 실현해야 마땅하지만
이미 그 권력과 일정하게 위착 관계를 통해서 생존했던 80년대까지 언론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스스로 권력화되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이 기억하지만은 87년 대선 때 특히 조선일보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특정한 후보를 밀기 위해서 편파적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87년 대선 이후에 도저히 이러면 안 된다, 언론이. 그래서 92년에 총선이 있었어요. 네네. 92년 총선부터 소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선거보도 감시연대회라는 활동을 해옵니다. 그런 선거 때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해야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기본 방침하에 민원은 지금까지도 모니터를 해오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92년 대선 때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비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판을 2번이나 받았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다른 언론이 이거 우리도 따라해야겠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허. 그래서 한 것이 97년 대선 때 중앙일보가 적극적으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사실은 확정을 잡기는 어렵고 보도만 좀 그렇다 네네. 했던 했던 거죠. 근데 우리들이 기억하는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그렇죠. 있어요. 삼성 엑스파일 삼성 사건. 엑스파일 사건. 바로 그게 네. 97년에 삼성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라는 것에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고요. 거기에 바로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도 나옵니다. 네네. 따라서 사실은 우리 사회는 87년 대선에서 조선일보가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언론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언론이 스스로 권력화되는 현상을 겪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말이죠. 아까 그 정상근 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네. 폴리널리스트라고 하죠. 네. 이제 언론사에 이제 재직할 때 권력에 좀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주고 나중에 어떤 대가라든가 자리를 보장받는. 네. 지금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그 정부 요직을 차지했던 분들도 있는데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뭐 대표적으로 폴리얼리스트라고 지목이 되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윤창준 전 대변인이 네. 있겠죠. 네네네. 이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칼럼을 써오면서 아주 드러내놓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주는 그런 칼럼을 썼다가 대통령의 당선이 되자마자 인수위 대변인으로 입성을 하신 그런 분인데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있었던 조선일보 뭐 김효재, 뭐 진성호, 신재민 뭐 이런 분들도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신재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라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워싱턴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친분을 쌓아놨던지 아니면은 그 이동관 네네. 같은 경우, 동아일보 출신 이동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 라인으로 평가받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었을 때 서울시에 출입하면서 그렇게 친교로 쌓아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계 진출을 노렸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폴리널리스트로 좀 비판을 받는 사람은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최동호 혼외자 보도를 주도하면서 그리고 또 이게 당시 신경민 의원이 뭐 곽상도 민정수석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보가 오고 갔다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네네, 본인은 그렇습니다. 부인을 하십니다만 어쨌건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KBS에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청와대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출근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김성호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도 SBS 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와대로 갔다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상당히 낯익기도 하고 귀에 익숙한 그런 이름들인데 앞서 언급됐던 보도나 이런 보도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그 권력에서 활개를 친다. 이런 표현이 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정상은 결코 아니거든요. 네. 김서준 교수님께서 이런 양상들이 언론윤리라든가 저널리즘에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거? 이런 선배를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타산지석처럼 생각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사실은 오히려 그나마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네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언론인 지망생들이 어쩌면 언론인 자체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론인을 기반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꿈꾸고 언론사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폴리널리스트들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를 선포하면서 유신 정우회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유정의 국회의원들 만들었거든요. 3분의 1이나. 네, 3분의 1이나 했죠. 또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정부 부처의 대변인들을 언론인들이 대거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언론인으로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게 막혀 있고, 네. 한편에서는 또 그 활로가 보이고 하니까 후배들이 점점점 나는 이게 나의 길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치독, 가드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은 감시견으로서, 즉 워치독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오히려 기득권 권력을 옹호하는 보호견 역할을 한다, 가드독이 된다 이런 말인데요. 결국 기존 언론인들이 내가 감시견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보호견이 되기자, 경호견이 되기자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점점 언론사 내에서는 일정한 이 사적 이해관계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해 하면서.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나중에 일정하게 친권력적인 보도를 주도하고 그리고 권력으로 향해 나가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당장에 그들이 오늘 내일 그 가는 사람이 오늘 비판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후배들이 점점 비판의 칼을 무디게 만드는데 중요한 장애물로서 기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한유착이 되면 그렇죠. 네. 정상 기자는. 네. 저는 경원 유착 역시 좀 경제, 자본하고 유착되는 자본과 거죠. 언론의 네네. 유착도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번 그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보도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 건의 기사도 내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그 처남이죠. 예. JTBC는 냈어요. 네, JTBC는 냈는데 중앙일보는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네.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근데 좀 이런 문제들을 좀 떠나서 이게 아무래도 광고가 나와야 또 언론이 산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이제 그 광고주들의 눈치를 보거나 이제 경원 유착이 좀 이루어지면은 뭐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울산의 현대 중공업이나 자동차의 파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렇게 서민들의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많은 노동자 서민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또 삶을 무너뜨리고 또 사회 정의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또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 이제 기웃거리다가 정치권으로 가는 그런 언론인들도 좀 문제가 많은데, 최근에는 또 이제 만약에 삼성에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다라는 분들이 삼성으로 또 홍보팀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2014년에 뭐 한겨레 기자가 삼성으로 이직을 하면서 좀 그것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서 이게 무조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언론이 감시하고 비평을 해야 되는 그런 자본 권력으로 이렇게 몸을 또 이제 을탁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이제 권한 유착만큼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나. 사실은 고이사장님, 사실은 말이죠. 권력은 유한하거든요. 뭐 길어봤자 5년. 근데 자본의 권력은, 정치 권력은 길어봤자 5년이지만 자본 권력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광고, 이 광고 때문에 자본 권력에 예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보다 자본 권력의 힘이 더 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방송사를 한번 경영을 해봤더니, 물론 제가 경영한 그 방송사는 그렇게 자본에 예속된 그런 방송사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언론사의 생존과 관련된 그 광고 문제 때문에 자본에 예속된 경언 유착, 이것이 더 무섭지 않는가, 더 뭔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요, 어떤 이제 관점에서 보느냐, 아까 좀 다루셨겠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어떤 지배 구조를 촘스키 같은 학자들은 정치와 자본과 언론의 삼각 구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봐서 서로 이제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제 헬프하면서 이제 가지만, 과연 그러면 힘이 하나에
그 어떤 그 역학 관계를 봤을 때 누가 정상에 있고 누가 하위에 있느냐. 그 면에서는 역시 지금 언론이 제일 하위의 권력이라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냥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커버를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사실은 저는 그 교육이 좀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직업의식, 사명감 이런 면에서 언론이 제 사부적인 역할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언론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게 당연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학교 교육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조중동이라든지 이제 보수 언론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언론인 본연의 어떤 자세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쪽에 이 구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낙하산 사항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언론 자유는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면에서 어떤 그 강력한 내부 어떤 의식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언론인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언론 소비자를 위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볼 것인가, 저 기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신문에서는 그 기사를 안 냈는데 왜 안 냈을까 하는 그런 걸 볼 줄 아는 지혜, 눈 이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이제 서구에서 60년대, 1960년, 70년대 이제 그것이 완전히 발전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 독재 체제였습니다. 박근혜, 박정희 전두환. 그래서 미국에서나 서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에 의한 교육 그것이 굉장히 체계를 잡고 각광을 받을 때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전무했죠. 유학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그걸 배워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써먹을까? 모성을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그분이 거의 전무하는 것도 큰 맹점이에요. 시장이 없었군요,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 이제 다음으로 연합뉴스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언론의 도매상으로 불리죠, 연합뉴스가. 그런데 이 연합뉴스가 최근 몇 년 동안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연합뉴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통신에서 근무하다가 80년 신군부에서 해직된 고승우 이사장께서 연합뉴스가 국가통신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영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 연합뉴스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연합뉴스는 역시 이제 뉴스 시장의 도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역시 그 어떤 사건 사고 등에서 선도적으로 또한 그 제1보 기사를 내면서 각 언론사 데스크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근데 우리가 연합뉴스가 이제 2003년에 뉴스기관통신법에서 이제 발족할 때는 통신 주권을 확립을 하자. 우리나라에 이제 궁정에 받을 정도로 유력 언론사, 통신사들이 있는데 AP나 UPI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세계적인 통신사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바로 연합뉴스가 이제 발족이 됐는데 사실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취지는 좋았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 연합뉴스의 이제 그 지배구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연합뉴스 그 진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연합뉴스 경영이라든지 사장 선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뉴스 진흥의 이사가 7명이 있지만 그 중에 2명이 청와대에서 일단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국회의장에서 또 3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연합뉴스 사장은 청와대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 그 실제적인 낙하산 사장과 같은 그런 걸로 해서 굴러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통신 주권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정말 그 공영통신의 역할이 상실돼 버렸죠. 그 부분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국에는 관변통신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요즘은 이 청와대의 어떤 그 나팔수 역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대북 정책에서 완전히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강국 일변도의 정책을 앞장서서 홍보, 선전, 보도하는 게 연합뉴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연합뉴스의 국민의 세금, 국고가 300억이 넘게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래서 돈을 내는 국가가, 정부가 사실상 임명하는 이사가 4명이나 되는 거죠. 7명 중에.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거 조금 세부적으로 따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예. 얘기된 김에 그 법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네네. 아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둘을 임명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해갖고 세 사람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소야대니까 뭐 거기서는 좀 계약 성향이 두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하나 두 명을 어디서 임명하냐면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에서 추천을 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경우는 되게 신문협회는 좀 큰 신문들이 좌지우지하니까. 또 방송협회는 당연히 지상파 3사. 그렇죠. 특히 KBS, MBC가 좌우하죠. 따라서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친권력적인 그런 인사들이 이사로 될 가능성은 최대 6대1. 6대1. 아니면 5대2까지는 가능한 거죠. 뭐 절대 다수네요. 네. 거기서 다 손들어 보면 다 끝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아주 친권력적인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지배구조부터 바뀌어야겠네요. 네. 정상근 그러니까, 기자. 예, 네. 이런 국고가 3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도 논란이 있고요. 네. 또 보도의 편향성 문제도 논란이 있는데 네. 정상근 팀장이 지적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사실 요새 조선일보보다 심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연합뉴스이거든요. 아, 이게 왜냐면은 최근에 뭐 사드 관련해서도 그렇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외부 세력을 처음 꺼내든 장본인이 바로 연합뉴스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은 그 성과에만 홍보하는데 좀 이제 집중을 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대부분 연합뉴스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보다 더 심한 게 연합뉴스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신문 구독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인터넷을 켜서 사람들이 조선일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선일보 기사를 소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근데 저희가 미디어오늘이 재작년 그 조사를 해봤는데 포털 뉴스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뉴스가 바로 연합뉴스였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연합뉴스가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뭐 우리가 청와대를 출입을 하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는 청와대 기사를 쓰고 뭐 야당 출입하는 기자는 야당 기사를 쓴다 이렇게 항변을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포털에서 그렇게 하나만 딱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2012년 대선 같은 경우에 그 뭐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 세 후보에 대한 소개 기사를 썼었어요. 네. 근데 연합뉴스 기사를 그 세 개 보도를 딱 묶어놓고 보면은 박근혜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가 거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분량이 많았고 그리고 거의 뭐 그 반인반신을 만드는 좀 그런 보도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포털에 그 뉴스만 하나가 딱 노출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연합뉴스에 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후보 소개도 나왔겠지라고 해서 찾아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포털에 나오는 그런 연합뉴스 기사만 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리하자면 네, 사실 그 포털을 보는 사람들은 신문 방송 보지 않거든요, 별로.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을 보는 독자와 시청자들도 연합뉴스 기사를 보는 거고요. 연합뉴스에서 파니까 기사를. 또 직접 포털에 들어가서 뉴스를 검색하는 사람들도 연합뉴스를 보고 시장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네. 예, 거기서 그런 왜곡된 기사, 편향성 있는 기사, 누구를 신성화시키는 그런 기사를 보면 국민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사실 네. 그런 점에서 연합뉴스한테 조금 요구할까? 그런 네.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꼭 있는데요. 연합뉴스가 이제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방어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까 고승희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보만 보지 마라. 통신사기 때문에 매번 갱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연합뉴스는 가장 큰 이전의 연합뉴스와 차이는 옛날에는 아까도 우리에게 도매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포털에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도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네. 따라서 소매상이 된 거예요. 연합뉴스는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보도한 것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다른 언론들이 갖다 쓰니까 거기서 골라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뭐가 공정한가 따져서. 근데 지금은 소매상이 돼버렸으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먼저 나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일보예요. 네. 그러니까 일보보다 잘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옛날처럼 통신사로서의 기능만 갖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좀 답답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연합뉴스가 좀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부에 어떤 사람이 이랬다 그래요. 연합뉴스 자유롭게 기자들이 쓴다. 위에서 간섭하지 않는다. 정말 그래?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니들이 책임져야겠네? 그동안은 간부가 사장이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롭다면 기자들이 잘못 쓰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히 편파적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면 내부에서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고 방어할 생각하지 말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고 이사장님. 네. 고 이사장님은 특히 남북관계 관련 기사를 많이 쓰시고 또 칼럼도 많이 쓰시는데 연합뉴스에서는 남북관계 관련 기사를 어떻게 씁니까? 거기서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가장 심각한 것은 전쟁 가능성을 일상화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포 정치거든요, 그런 부분. 불안에 떨게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 부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전면전 위험 등에 대해서 연합수는 한 번도 거의 정색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1000배로 갚아주겠다. 그건 이제 전면전인데, 그 전면전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유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바로 이 중북몰이, 그 다음에 그 공포정치를 앵무새처럼 계속 중복해준다는 거. 또 하나 보면, 그 국정원이라든지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몇 자세히 보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의 그 대치 상황에서 이 국방부와 국정원은 심리전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네. 심리전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언론의 그 보도의 기사로서 적절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전에서는 적을 일단 약화시키거나 괴멸시키기 위해서 사실 여부,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저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내보내는 것이 심리전인데 그것을 그 언론에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도한다 해서 어떻습니까? 그 국민들에게 어떤 왜곡시키거나 아니면은 일반 그 적에 대해서, 북에 대해서 오도하는 네. 그러한 결과가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심리전의 홍보기구로 전락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전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해야죠. 근데 이제 그래야 적하고 싸울 때도 제대로 싸우고 그러죠. 사실 뭐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네네. 사드에서 봤을 때 사실 청와대나 국방부, 국정원은 일방적인 어떤 측면만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사드의 경우는 뭐 그 부작용으로서 일단 동북아에 신냉전 삼각구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일단은 북한과 중국의 더 관계가 네네. 깊어질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품에 더욱 군사주권이 없이 더욱더 왜속될 것이다. 네. 이런 측면을 얘기가 되고. 그럼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과연 그것이 그 유엔의 대북제재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느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남북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푸는 것이 원칙이다. 네. 제재만이 능산을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일단 그 인도적인 지원조차도 다 거부합니다. 다 끊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언론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박근혜 정권의 특히 청와대의 이제 그 대북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쟁 위험만을 고려시키고 그 다음에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부활시키는 그런 면을 결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연합뉴스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전적으로 청와대 납할 수업감을 했다는 그 불행한 점이 있죠. 좀 전에 이제 김서준 교수께서 연합뉴스 기자가 그야말로 자유의지대로 기사를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기사를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 네. 사실 연합뉴스에서 그 부당 인사로 해서 내부 문제가 시끄러운 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문제 관련해서 일단 전문 기자가 북한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보스로 이동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연합뉴스 내에서 보면은 사장의 어떤 그 자기의 주장에 일단은 걸맞지 않은 기자들의 인사 전형이 심각한 걸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로 반영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정말로 기자들이 자유 언론을 구가하려면 기자의 몫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자 스스로 자유 언론을 찾는 거지. 자유 언론이라는 건 말이죠. 외부에서 누가 갖다 주거나 정부 권력이 허용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연합뉴스 내부 사정은 어떻습니까, 정 기자? 뭐 아시겠지만 그 2012년에 연합뉴스가 한번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때 요구했던 것이 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차마 담을 수 없는 기사를 써내야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구호였고 그것은 이제 보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보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연합뉴스 지부가 100여 일이 넘는 파업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편집 총국장이라는 제도로 그것이 이제 귀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박노왕 사장이 오면서부터 이게 내부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네네. 아까 오승우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노왕 사장은 파업을 주도를 했던 당시 노조 집행부를 지역으로 발령을 내면서 예, 그렇게 그 노조에 대한 탄압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희망퇴직 얘기를 뭐 불을 떼고 뭐 구조조정 얘기에 불을 떼고 하면서 내부에서 언론 노동자들을 이제 살모로 좀 옥죄는 좀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일전에 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한국사 국정화 관련해서 이제 언론 노조가 그 반대하는 언론인 시국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서명을 하면은 참여하면 징계를 하겠다라고 박노환 사장이 그때 연합뉴스 경영진이 그렇게 그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 이후에 단협으로 쟁취를 했던 그 편집 총국장제도 사실상 이제 폐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편집 총국장을 없애고 대신 이제 뭐 편집국장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측이 그냥 일방적으로 꽂아 내릴 수 있는 좀 그런 제도적인 후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제도적인 후퇴나 뭐 박노환 사장의 좀 공포 정치 좀 이런 것들이 좀 곁들어지면서 뭐 내부에서도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어떤 그 파업 현장에 가면 연합뉴스의 젊은 기자가 연합 쓰레기라는 말을 정말 듣기 싫다 하면서 이제 울먹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아직 연합뉴스에 많이 남아 있고 뭐 이분들은 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누구 하나 나서서 좀 이거를 이 공포에 맞서서 좀 싸울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은 좀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인들 스스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조금 가혹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 그 내부에서 그 언론인들의 해왔던 걸 보면 참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 세월이다 보니까 지금 벌써 8년이 지났잖아요. 대부분. 네. 지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외부의 어떤 도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민사회나 학계에 이런 도움도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선 자체 동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해직 언론인, 네네. 투쟁 언론인에 대한 이제 원사회복 문제 보면, 75년 동아투위부터 80년 해직 언론인, 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YTN이라든지 MBC, 이 해직 기자 문제들이 현재 거의 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정치 권력 의도적으로 그걸 방치한 내지는 조장하고 있다고 하지는데, 그러니까 언론사 내부에서 투쟁을 할 경우에 봐라, 여러분은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네. 공포의 교훈 사례로서 일단은 해직 언론인들, 언론인 해직, 부당 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라든지 이제 원사회복을 안 시키면서 내부의 어떤 그 언론 자유, 투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매우 심하다 봐집니다. 정말. 자, 이제 그렇게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까 이제 다시 반복되는 얘기를 해요. 연합뉴스의 현행 법 제도 하에서의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하려면, 현재 결정적인 문제점,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고, 김 교수님께서. 네. 예, 뭐 다른 분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요. 네. 일단 언론사의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뉴스통신진흥회의 네. 이사들을 대통령이 관여해서 지금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건 아까 말씀드려서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합뉴스가 이제 국가기관 통신사로 되는 것이 처음에는 한시법으로 했는데 지금 영구법으로 바뀌었어요. 네. 지원이. 근데 이 영구법으로 바뀐 과정에 왜 이렇게 한 350억이나 되는 국가의 예산을 지원할 건가에 관해서 연합뉴스 내부에서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합뉴스 내부 구성원들이 정말 자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왜냐면 이게 이제 원래 350억을 지원하는 거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국정 홍보 통신사로서 기능하라고 국내 뉴스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흐른다라고 하는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통신사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350억이나 지원하는데 국내에서 그런 편파 왜곡 보도를 하면 누가 어떤 국민이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죠. 더군다나 실제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방송에 진출한다고 YTN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손 뗐죠. 네. 연합뉴스가. 그리고 다시 연합뉴스 TV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 그랬더니 사적인 연합뉴스 사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런 지원을 해주는 전제는 계속 원래 주어진 목적을 수행한다, 이거인 거죠.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고 이사님께서 좀 덧붙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이제 돈을 받는 것은 그쪽에서 보면 지원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뉴스통신진흥위법 19조에서 정부와 구독료로 일단은 연합뉴스가 거래한 거예요. 구독료.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제 자기들이 취재한 그 기사들이 네. 정부 각 기관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걸로 해서 구독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영통신, 그 다음에 뭐 세계적인 통신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통신사가 말이죠. 통신사 관련 법이 이제 좀 완화돼 버려서 여러 민간의 통신사가 지금 생겼는데, 지금 현재 통신 시장을 보면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연간 300수십억 원을 구독료를 받기 때문에 공룡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민간 통신사들은 아주 왜소하지. 아주 지금 아주 지금 조그마한 이제 그 영세한 통신사 불과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이 어떠면은 통신 시장이 조금 더 공정하려면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경쟁이. 비슷한 그렇습니다. 규모의. 두세 개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일단 비대해서 단일 통신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참 중국의 신화통신이라든지 북한의 중앙통신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언론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북한은 정부의 기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선전 홍보 기구인데,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언론은 제4부로서 이 정부와 자본을 이제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인데, 연합뉴스는 그런 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지 목적했다고 하는 거죠. 자, 김 교수님. 예.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하다 보면, 정리해보면 주류 신문도 그렇고 연합뉴스도 그렇고 권력화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비대해졌습니다.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왜곡되고 있는 공영 언론이라든가 또는 사적인 영역이지만 언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해야 될 거대한 언론들이 바뀌도록 뭔가 제도하는 것은 한편은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시장을 뭐 95대5 또는 99대1 뭐 이런 정도로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발생하는 많은 해악들 중에 저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무보도의 해악을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은 소외된 약자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데 네. 언론이 그것을 다뤄주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중요한 의제도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의제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결국 자기네들이 원하는 의제는 키우고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의제는 가라앉아 버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소비자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권언유착이나 경언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국민TV도 그렇지만 뉴스타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독립언론들이 있어요. 이 독립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과 기존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금방 자유로운 언론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소비자들이 이제 제도를 바꾸는 거고, 한편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나서야 된다. 좋은 언론 냉정하게 따져서 소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쁜 언론 비판하는 그런 말하자면 깨달은 각성한 소비자로 거듭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상근 기자. 네. 김 교수님 말씀에 이어받아서 네. 그 내부 구성원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네, 취재를 그렇죠. 많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부 구성원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이분들이 낙하산 사장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뭐 YTN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론 노동자들이 2012년에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출입하던 언론 대부분이 파업을 하는
좀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이후에 MBC에서 일어났던 일들, KBS에서 일어난 일, 연합뉴스에서 일어난 일들 계속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좀 내부적으로 위축이 많이 돼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일전에 경향적으로 봤을 때,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MBC나 KBS 앞으로 갔거든요. 네네. 보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 노동자들이 뒤이어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2012년 파업 때도 시민들이 많이 촛불을 들고 많이 오셨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KBS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제 김시근 보도국장의 좀 그런 논란이 좀 일어났을 때, 네. 그때도 세월호 유족들이 직접 KBS 앞으로 와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결국에 이제 내부 기자들이 또 이거를 받아안고 들고 일어서서 김시근 국장의 폭로도 있었지만 결국 기란영 사장이 사실상 쫓겨나는 그런 일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관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받아 안아서 언론 노동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에 대해 돌아보는 좀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사실은 그걸 먼저 이렇게 견인하고 추동하지 않으면 네. 사실 외부의 도움도 그렇게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네네. 현재 우리나라라든지 영국, 미국에서 이제 주류 언론의 공통된 현상은 지금 사회적인 예산이 감소해 간다는 거죠. 쇠퇴한다는 거죠. 네네. SNS, 즉 이제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서 그 역할이 커지면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4.13 총선에 네네. 일단 총선 전에 우리는 새누리당 200석까지 일단 주요 언론들이 예측하고 또한 그런 식으로 주입시켰으면 아마 빗나갔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역시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단은 그것이 부거될 걸로 했는데 그것이 가결됐습니다. 미국에서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라든지 샌더스 네네. 돌풍 일으키는 데 대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이 외면했고 또한 무시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특히 이제 그 신자유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양극화, 불평등 이런 것이 심화된 우리라든지 영국, 미국의 공통 상황을 할 때 주류 언론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결정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류 언론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고사다. 스스로 고사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소비자들도 그걸 빨리 인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100% 공감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우리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1차 소비에서는 사실 별로 소비가 안 되고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네네. SNS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렇다 하고서 주장하는 것들의 재료는 여전히 주류 언론이다. 주류 언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주류 언론이 지금 같은 형태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진짜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도마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류신문과 연합뉴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때 조선일보의 고 방우영 회장은 밤의 대통령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언론 권력을 상징했죠. 권력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이 부당한 권력과 한편이 되어서 극소수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할 때 그 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겁니다. 언론 정상화를 통해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언론 스스로 하지 못할 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6부작 대토론 죽은 언론 되살리기는 매주 화요일 8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8월 2일 화요일에는 제5부 언론 민주화를 위한 여소야대, 야당의 역할은, 그리고 9일에는 제6부 국민의 힘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자가 이어집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언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짚어보는 시간에 저희 국민TV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